아까 외우신 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따가 점심 때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가능하면 공간정보법을 다 끝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등기법은 워낙 어렵고 공간정보법은 워낙 쉬우니까. 네. 65쪽을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가 나옵니다.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데 이 공유는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불러요. 공동 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청유. 하셨죠? 네. 그 중에서 공유는 공동 소유 형태의 하나가 될 텐데 이 공유 토지의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여기서 공유지는 공유 토지를 얘기할 테고 연은 연속해서 명은 이름명자입니다. 부는 장부가 될 테고요. 이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부터 시작해서 총 100명이 있다는 겁니다. 100명.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돼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관리 공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될 텐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값부터 쭉쭉쭉 해서 100명이 100번째 사람까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100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공유 지분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라는 장부는 주된 정보가 뭡니까? 토지 표시가 주된 정보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두드러지게 공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두드러지게 돼요. 맞습니까? 이건 가분수 형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공유지분을 여기다가 등록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하냐면 여기다가는 소유자 부분을 갑, 외, 부식, 부인이라고 쓰고 요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장부를 만듭니다. 별도의 장부에 만들어서 갑부터 100명을 다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분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요. 이 장부의 이름을 공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공유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여기서 네, 공유 지분이 될 겁니다. 공유 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장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공유지 연명부도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진 않겠죠.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고 수십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60장으로 구성된 공유지 연명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총 60장. 그러면 60장이니까 60장 중에서 1페이지도 있겠죠. 60장 중에서 2페이지도 있겠죠. 60장 중에서 3페이지도 있겠죠. 쭉쭉쭉 가서 60페이지도 있겠죠. 요게 장번호예요. 결국은 넘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번호를 얘기해요.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진 않을 테니까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장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따로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인지는 이따가 문제풀이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오는데요. 대지권 등록부. 이건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시면 저절로 아시는 부분인데 이 건물은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호부터 202호, 303호가 존재할 겁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즉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이 건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물.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대지예요. 그러면 요 값을, 요 303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건물. 그렇죠. 그리고 이 구분 건물에서 공유 부분이 빠진 부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이 빠지면, 아니요,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분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다면 갑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따라서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구분 소유권자는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은 4개의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4개의 권리는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당연히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때 토지 소유권일 때는 당연히 갑구에 기록이 될 테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도 존재하겠죠. 건물에 대한 등기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01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었고 101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었고 갑구, 을구도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쭉쭉쭉 가서 마지막 303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분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암기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게 돼요. 이 상단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천일동 표제부에는 천일동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한동 건물과 대응하는 이 토지 전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03호는 이거는 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상단부에는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게 돼요. 또한 갑은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갑이 대지사용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여기에 등기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갖고 있죠.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율 형태. 9명이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이때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갖게 될 텐데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이만큼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대지사용권으로서 여기에 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권일 때는 물론 갑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원이 등기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밑쪽은 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죠?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위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303호는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303호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은 여기에 기록되겠죠. 갑 9분의 갑은 안 들어가고 소유권 9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요.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안 씁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여기 기록되기 전 단계를 대지사용권, 즉 저쪽에만 기록되어 있을 때를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면 이제 대지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대지사용권, 이렇게 용어를 달리 써요. 선생님들이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의미가, 물론 대법관들도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게 대지사용권, 대지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303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9분의 1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했던 거예요.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소유권이 을로 이전이 됩니다.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이전이 돼요. 즉 갑이 을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돈 받고. 이때 이 부분은 무슨 기능을 수행할까요? 건물표제부 갑구 을고. 건물등기부 기능 수행합니까? 건물등기부 기능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갑구 을고. 토지등기부 갑구 을고. 표제부 갑구 을고. 이렇게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돼 버리면 이 집합건물등기부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개의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그렇다면 303호를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했을 때 대지권도 자동적으로 갑에서 을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등기부의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등기부로서 공시하게 돼 있죠. 따라서 특수한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특수한 토지예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들을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입니다. 이게 바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장부가 바로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예요. 특수한 토지니까 별도의 장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소유권이 갑이 구분지를 갖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권자가 지분의 형태로 갖게 되면 이게 뭡니까? 공유지분. 맞습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갑이 9분의 1씩 갖고 있다면 이건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텐데 소유권이 비율로 존재할 때만 공유지분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비율로 존재할 때는 공유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공유에 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준공유. 소유권일 때는 공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준공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유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유는 아니란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공유지분 형태이니까 이 지분은 어디에도 등록돼야 되겠습니까? 공유지 연명부에도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등록이 됩니까? 네?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저기 제가 그려놨죠? 공유지분은 두 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나오는데 등록상 쭉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대지권 비율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가 99%예요.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가 99%예요. 따라서 공유지분도 거기 밑에 나와 있죠. 7번. 공유지분도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번호도 여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진 않겠죠. 그래서 장번호, 넘버링이 기록되게 될 겁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부 보겠습니다. 이러한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아까 보신 거예요. 여기에 Y축을 설치합니다. X축, Y축을 설치하면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0,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X축, Y축.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경계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1번 경계점, 2번 경계점, 3번 경계점, 4번 경계점쯤 될 겁니다. 수치는 여기가 100, 여기는 200, 여기는 300쯤 하겠습니다. 여기는 100, 여기는 200, 300쯤 하겠습니다. 1번 경계점의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여기가 200이니까 한 240쯤 되겠죠. 맞습니까? Y좌표는 얼마쯤 할까요? 한 120쯤 되겠죠. 2번 경계점의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한 150쯤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250쯤 될 겁니다. 250쯤. 3번 경계점은 좌표값이 얼마가 될까요? 한 30. 그 다음에 200쯤 될 겁니다. 4번 경계점은요, 네, 100, 그 다음에 한 60쯤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를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부호. 부호라고 부르고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로 구성된 그림이라고 해서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부호, 그림을 부호도라고 불러요. 부호가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값을 별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X좌표가 될 테고 Y좌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들이 나올 겁니다. 1, 2, 3, 4 이렇게 부호가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경계점의 좌표값은 얼마인가요? 240, 120. 2번 경계점의 좌표값은 얼마일까요? 150, 250. 맞습니까? 3번은요. 30, 200. 4번은 100, 6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 맞죠?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이 좌표값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와 부호도가 그려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호 및 부호도는 다른 지적 공부에 등록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데요.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이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뭐도 같이 작성 비치한다고요? 토지 대장. 좌표 등록부는 좌표 위주로 공시가 되니까 토지의 경계를 공시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경계는 대략적인 그림에 불과해요. 대략적인 그림. 토지의 모양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은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그린 거예요. 따라서 정확한 경계가 공시되어야 되니까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지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밑줄.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 밑줄. 이 좌표 등록부는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측량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좌표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사가 필요해요. 측량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4천만 개 정도 되는 필지에 다 좌표값을 등록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담배값도 2배나 올라가고 담배값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도대체. 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토지에 존재할 수는 없고요. 땅값 비싼 지역. 따라서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이 뭐가 있냐면 2개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두 번째, 축척, 변경, 측량, 실시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한다. 제일 중요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에서만 이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됩니다. 또한 이 좌표값은 도면의 경계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맞습니까? 좌표값이 도면의 경계보다 훨씬 정밀하기 때문에 측량과 모든 측량은 전부 다 좌표값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도면 갖고 하지 않고 좌표값을 가지고 하게 돼요. 따라서 모든 정보들은 좌표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등록사항 거기 5번을 보시면 부호 및 부호도가 나와 있죠.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장번호 당연히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지 않을 테니까 장번호가 존재할 테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 71쪽의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은 두 가지가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개의 도면이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정보가 뭡니까?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정보가 뭘까요? 임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도면에 사용되는 축척이 나오는데요. 도면에 사용되는 축척. 총 7개의 축척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총 7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500분의 1부터 600분의 1,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2개의 축척, 가장 소축척인 3000분의 1, 6000분의 1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도면에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4번을 보십니다. 4번 지적도의 제명 및 축척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5쪽을 보십니다. 75쪽. 75쪽에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까? 십자가 모양. 이 십자가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이 색인도의 기능은 뭐냐면 도면을 쉽게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색인도는 도면을 쉽게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무슨 시, 무슨 동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시, 무슨 동. 여기서 시는, 동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 리, 뭘 의미합니까? 네? 지번부여지역을 얘기해요. 지번부여지역, 도시지역의 지번부여지역은 뭡니까? 동. 농촌지역의 지번부여지역은 뭡니까? 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지역 안에는 지적도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장.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적도는 제 몇 호 도면일까요? 8호 도면입니다. 8호 도면. 그러면 총 지번부여지역의 지적도 총 20장 중에서 제 8호 도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 8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 책은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리고 8번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될까요? 2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될까요? 7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오른쪽은요, 9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래쪽은 10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10호 맞습니까? 11호. 제가 안 보여요. 노예 아니라서.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색인도는. 되셨습니까? 도면을 찾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란 뜻이에요.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에요. 이때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이 제명, 지적도라는 단어까지가 제명이고요. 여기다가 좌표라고 표기를 합니다.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공공통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제명인데 제명 옆에 좌표가 존재한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0장 앞에 좌표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책이 좀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지적도 20장 앞에 지적도 20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좌표라고 써 넣으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척이 나와 있습니까? 축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건 색인도,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명과 축척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색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 및 도각선 수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 도면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안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겠죠. 토지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요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 있죠.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숫자들이 있습니까? 숫자들이 있습니까? 있나? 있죠? 네. 이를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옆에 있는 수치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외곽을 구성하는 선 옆에 존재하는 숫자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고요. 이 도각선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0,0.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를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원점은 보정된 원점을 의미합니다. 보정된 원점. 그 보정된 원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계 나와 있고요. 경계. 그 다음에 그 밑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1번에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일람도에는 주요 여기까지 지우십니다. 일람도에는 주요 여기까지 지우십니다. 뭐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거기 11번 있죠? 74쪽에 1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람도에는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서 일람도에는 지우십니다. 지우세요.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우시라고요. 잘못 들어간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요라는 표현도 있죠? 이것도 지우십니다. 지우셨어요? 아, 예전에 제가 지우라고 했나요? 아, 네. 괜히 열받았네. 그러면 거기 11번도 체크를 하십니다. 삼각점 및 지적 삼각점의 위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로서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위치는 근위문으로 표기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쉽겠죠. 따라서 위치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도면에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9번을 보시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게 되는데 가로 안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값이 있을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해야 됩니다. 좌표값이 없을 때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75쪽에 도면을 다시 보시면 거기 보시면 맨 우측 꼭대기에 22.41 있습니까? 네, 요것이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이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합니다. 좌표값이 없을 때는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 한정해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5쪽에 거기 도면 하나 나와 있는데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없음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왜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을까요? 보통은 도면 갖고 측량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측량할 수 없음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도면보다 더 정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좌표 등록부가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도면보다 더 정밀한 정보인 도면에 등록된 경계보다 더 정밀한 정보인 좌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좌표값 갖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면 갖고 측량해서는 안 돼요. 왜? 훨씬 정밀한 정보인 좌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음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6쪽을 보십니다.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린 거 외우시던지 아니면 거기 있는 표를 외우시던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 표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시험장에 가시면 기억 안 납니다. 멍해져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린 거 외워두시고요. 이따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출제될 여지가 있는데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보시면 첫째 줄에 지적소관청 밑줄, 옆에 지상경계점을 등록하는 때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등록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밑줄, 의무 규정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록사항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름표 역할을 하는 명차는 붙여야 되겠죠. 따라서 뭐는 등록이 돼야 될까요? 소재와 지번은 당연히 등록해야 됩니다. 이름표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종합공부라는 건 표기해야 되겠죠.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정보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가 됩니다. 맞습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정보는 경계점 좌표가 돼요. 문제는 경계점 좌표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어느 경우에만 존재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죠. 따라서 그 경우만 당연히 이 좌표값을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경계점에 관한 정보들인데 특이하게 5번이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번이 존재하죠. 그렇죠. 4번은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6번의 경계점의 사진 파일,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될 테고 7번의 경계점 표지의 종류, 위치, 경계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5번에 지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게 좀 기억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두 문제를 따서 외워드릴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80쪽에 결번 대장이 출제될 여지가 있는데 이 결번 대장은 빠진 번호를 결번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빠진 번호 결번. 어디로부터 빠진 번호입니까? 지적 공부로부터 빠진 번호 결번. 이 결번 대장은 결번은 어느 장부에 등록합니까? 결번 대장에. 앞에서 밑줄 치라고 했죠. 네. 그래서 결번 대장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지적 공부는 아까 보여드린 8가지만 지적 공부예요. 결번 대장은 그 안에 없었죠.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보존합니다. 연구 보존 밑줄 치십니다. 밑줄에 연구 보존. 그리고 결번 대장 그 옆에 뭘
써놔야 됩니까? 지번대장. 결번은 지번대장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결번대장에 등록합니다. 지번대장이라는 장부는 없어요. 그래서 결번은 지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OX, X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토지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건물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이하게 지적제도와 관련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관한 정보도 같이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81쪽을 보시면 첫째 줄에 지적소관청이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여기도 밑줄. 그리고 옆에 연구보전이 있습니까? 밑줄. 지적공부인가요? 아닌가요? 종합공부는? 아니에요. 8가지만 지적공부입니다.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보전입니다. 연구보전 밑줄. 그 밑에 보시면 복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복제 동그라미.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권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무엇과 구별하셔야 되냐면 지적공부도 복제를 해놓습니다. 근데 지적공부의 복제권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의 복제권자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국장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면 장관님이 슬퍼하세요. 국장은 1급에 불과한데 장관은 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양반이죠. 네, 그래서 장관이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복제권자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공부의 복제권자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공부의 복제권자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상시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밑에 줄 보시면 요구라는 단어 있습니까? 요구 밑줄.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 유념하면서 읽으십니다. 그거하고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가장 중요해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뭡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여러 번 그렸죠. 여기는 안 그렸나? 저기도 있네. 그죠? 저 끝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뭡니까? 토지 표시와 소유자. 그렇죠.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뭡니까?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입니다. 공법 시간에 지겹도록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겠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옆에다가 화살표 빼서 써 넣으십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등기사항이에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뭡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은 뭡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뭡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항 뭡니까? 수수료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 뭡니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이 나와 있는데 밑줄 치겠습니다. 둘째 줄에 읍면동의 장 밑줄 치십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망으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태여 지적소관청에게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불일치사항 밑줄 치시입니다. 불일치사항. 예를 들어서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라는 내용이 등록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거는 세무서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어디서 담당할까요? 등기소에서 담당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과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게 불일치 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일치 사항이 있을 때는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니네 잘못됐으니까 등기부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 밑줄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불일치 사항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세무서에도 요청하고 등기소에도 요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등기부에서 먼저 고친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등록상 정정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신청 직권 밑줄 치시입니다. 이 등록상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준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의 직권도 가능해요. 다만 이 오류 중에서 불일치 사항만큼은 누가 정정을 해야 된다고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정을 해야 되니까 불일치 사항만큼은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관리 나오는데요. 넘기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관리가 나오는데 지적공부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죠. 첫 번째,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 두 번째,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는 거기 동글뱅이 1번이 나와 있죠. 어디서?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라는 창고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다시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는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라는 창고를 설치합니다. 그 지적서고에서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지적서고 밑줄, 영구 보존 밑줄. 컴퓨터 파일 형태는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제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동글뱅이 2번에 나와 있죠. 여기 지적전산자료라는 표현은요. 예전에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적전산자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 표현을 써요. 옛날에 공간정보법의 내용이에요. 지적전산자료라는 문구는. 그 다음에 거기 그 두째 줄 보시면 이거 수정했죠. 처음 오신 분들은 고치세요. 두째 줄에 보시면 지적전산정보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도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표현을 써요. 고치세요. 이걸로 출제가 되지 그 문구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십니다. 지적전산정보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문구로 수정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로 출제가 될 테니까 이걸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시도지사라는 문구 있습니까? 시도지사 밑줄 치시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연구보존하죠. 지적소관청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죠.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누가 추가되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제라는 단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 파일,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는 누가 복제권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복제권자라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저장 장치는 다양해요. 자기 테이프도 있고요. 자기 디스크도 있고 하드 디스크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의 저장 장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단출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이건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의미하는데요. 이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서고 바깥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을 하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고 밖으로 반출은 금지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반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두 가지.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천재지변. 두 번째,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때 안에서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둘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처음 오신 분들은 첫째 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가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 동그라미, 공시지가 전산자료 콩 동그라미, 그리고 아래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 밑에 요청 동그라미, 아니 밑줄, 요청 밑줄, 요청 밑줄 치시고요.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십니다. 주가 공부 요청,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쓰세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십니다.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쓰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공개가 나오는데요. 지적공부의 공개. 이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둘째 줄 보시면 가로가 하나 있죠? 있습니까? 지적도 및 임야도 제외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제외 밑줄. 그 다음에 그 넷째 줄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읍면동장이 있습니까? 읍면동장 밑줄.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읍면동장도. 그렇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장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수료 면제 밑줄. 치셨습니까? 네. 그리고 옆에 1번, 2번, 동글뱅이 1번, 2번 별표 치십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수료 면제되는 경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 전산 자료를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의 내용들을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소관청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군부대 주둔지에 토지에 관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될까요? 군부대 주둔지. 군부대 주둔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중앙행정기관은 누구일까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 국방부 장관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요 해당 소관청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해당 소관청은 전국 단위일 때는 누가 원칙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입니다. 아래 행정기관은 누굴까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누가 원칙일까요? 시도지사. 플러스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지적소관청.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 86쪽에 승인권자 나와 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료 있습니까? 사용료도 체크하신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면제한다. 왜요? 지적소관청도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복사가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88쪽을 보시면 복사에서 두째 줄에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이거 한 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